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저희가 좀 전에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책의 그 인쇄 상태, 제가 책의 인쇄 상태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책의 인쇄 상태,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충격적인 가격이다. 이제까지 그 우리 훈쌤이 소개하신 책 중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페이지가 300페이지인데 2만 원이야. 네, 저 예? 가격 생각도 안 했어요.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산 책이라. 예, 저는 원래 이제 그 학생들이 좀 책을 왜냐면 왜 제가 가격에 민감하냐면은 이게 좀만 비싸면 학생들이 책을 안 사요. 안 사고 그렇죠. 빌려보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야, 이것도 너의 추억이야. 하나하나의 추억인데 제발 좀 책을 웬만하면 돈을 주고 사서 봐라. 빌려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책은 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도서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인쇄 상태는 거의 그 80년대 보시면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어떠한 재본과 인쇄 상태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 낡은 어떠한 느낌? 네, 이런 책이 나면서 되게 뭐랄까? 되게 친근감이 있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이 책은 굉장히 저렴하거나 아니면 고가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고가예요. 글씨도 상당히 커요. 보기도 편하고 어쨌든 글씨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막 좋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전 책이 그러니까 이 수학자 때문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 책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이 책 어디서 봤나? 그래, 이 책이 지금 이거 지금 교우사에서 나왔거든요. 예. 출판사 교우사예요. 교우사 책을 제가 언제 봤냐면 교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기하학 원론이 나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런 책들이 번역돼서 나오는 출판사예요. 근데 편집이 딱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편집에 손은 안 돼. 손은 안 대고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원고가 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스타일을 더 씌워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 느낌의 편집이에요. 이거는 저기 한 사람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도 필요 없어. 3학년? 1인 출판사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저 지금 이거 보고 이 책은 지금 2019년에 나왔거든요. 2019년에 5쇄 찍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2005년이네. 2005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5쇄를 찍었어요. 절판시키지 않아, 책을. 1인 출판사 같아요. 절판시키지 않고 책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 그러니까 안 팔리면 보통 이렇게 절판시키잖아요. 네, 그게 없어. 뭔가 사명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아니 진짜로 여기서 뽑아내는 책들을 보면 굉장한 사명감이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에요. 막 기하학 원론 우리나라 지금 번역 안 되거든요. 근데 기하학 원론에다가 해석학 입문, 양자 중력으로 가는 길, 프린키피아, 범죄 심리 분석론, 뭐 이런 책들, 정수론 입문 이런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학 쪽에서 우리가 안 내면 누가 내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분 역자 후기 보면 198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에서 수학교육 연구에 뜻을 같이 하는 학도들이 모여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 수학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 번역판은 그 모임에 참가한 이들이 공부를 돕기 위해 번역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번역해와 해가지고 모은 거지. 아니 같이 공부한 어떤 학회의 어떤 내용이고 그래 얼마나 감사하면은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다 쓰셨더라고. 뭐 이병규님, 정은신님, 강환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한 거 보면 결국 이제 본인들의 어떠한 그 유년 시절 아마 처음에 출발은 우리도 정석을 넘자가 아니었을까 84년이면 그게 아니고 그 넘어. 이거는
정말로 수학 교육과에서 네, 정말 연구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수학 교수법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칠까를 그렇죠. 연구하다가 네. 이 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워낙 유명한 책인데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아마 수학 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다 이제 이걸 처음에 접하고 나서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블로그 같은 데서 이 책을 수학교육 쪽에서 전공자들은 연구했던 찾아다가 이렇게 네.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수학 교수법 안에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미제죠. 그렇죠. 미제인데 제가 지금 그 어디서 잠깐 봤는데 그 폴리아라는 이 수학자가 폴란드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느낌은 동유럽 느낌은 쪽이에요. 동유럽 느낌이 나요. 동유럽 쪽 이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헝가리네,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수학자. 헝가리에 유명한 수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이 헝가리 사람인데 어디서 봤냐면은 이것도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페이스북도 하고.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수학 강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수학 강사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긁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긁어오는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수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어떤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아니면 미국권의 수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동유럽 쪽에도 우리가 알지 못해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유명한 수학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제 제목을 보고 저는 혹한 거죠. 원래 처음에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요? 정말 이건 영어 제목도 그대로거든요. 그냥 직역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풀 것이냐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소문만 있어가지고 그 서점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처음에 딱 피는 순간 책이 안 읽고 싶게 생겼어. 그렇죠. 수학과가 아니면 읽고 싶지 않아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읽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해도 이런 편집으로 그래 편집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취자분들은 웬만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안 맞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이거 있잖아. 웬만하면 이거 편집해가지고 이거 보통 제목을 맨 위로 뽑잖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제목을 심지어 중간에 넣고 아래에 넣고 학원 교재도 요즘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건 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 딱 보는데 와 이거 읽기가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역시나 좀 어려워. 이게 뭐냐면 번역이 좀 옛날 번역이에요. 네, 그렇죠. 옛날 번역을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아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도라고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쯤 전이잖아요. 그때 번역을 하면서 썼던 용어들이 그렇게 순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책이라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기에는 모를 수 있겠는데 하는 단어들이 몇 개씩 등장을 하긴 해요. 그리고 편집의 실수가 등장을 해. 오타가 나와. 그래도 계속 10년 동안 오타가 수정이 안 돼, 그죠? 그렇지. 오타가 아마 저기 개정판이라고는 하는데 개정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이걸 막 비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에요, 특징. 가치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수학을 중급 이상으로 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이 한 번쯤 정독했으면 좋겠다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관한 책들은 되게 많아요. 수학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재미를 들릴 것인, 재미있게 가르칠 것인가, 뭐 재미있게 배울 것인가, 아니면 뭐 수학 우리 맨날 수학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문제 많이 풀면 된다. 학원 맨날 가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 많이 일단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던 게 하루에 막 무슨 1000문제 풀라고 숙제 내주고 막 이런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안 풀어봐서. 아니 하루에 수학 문제 1000문제를 어떻게 풀어? 자기가 안 푸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를 여러 개를 푸는데 그걸 왜 풀어야 되는지
혹은 일단 이유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첫 문제를 풀면 나한테 뭐 이를테면 100문제를 풀 때 어떤 변화가 생기고 200문제를 풀 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런 변화 아 죄송합니다.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면 아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첫 문제를 풀게 했을 때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잘 서술을 해놨지만 여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혼자서라도 혼잣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의 대상이 그거예요. 수학을 문제를 풀면서 혼잣말로 공부를 할 사람과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치고 싶은 수학 선생이 대상인 거야. 이 책의 독자 대상이.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그렇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가를 굉장히 특이하게도 사전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진짜. 이런 책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맘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내용을 봐서 사든지 말든지 편집 뭐 이런 이 사람 표현이 이런 거죠.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편집까지 신경 써줘야 돼? 이런 태도예요. 예, 이거 보면 뭐 어마어마한 목차예요. 네, 목차가 진짜 이렇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목차예요. 이런 목차는 처음 봤어. 포여 죄르지네요. 예, 원 저자가 포여 죄르지. 예. 성이 포여고 이름이 죄르지. 그러니까 이름이 성이 예. 포여인데 이게 여기 발음으로 포여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영어식으로 읽을 땐 폴리어라고 읽고 포여라고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위스 대학에서 있었고 스위스에서 국적도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스위스에 계실 때 아마 이걸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마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역자 양력만 나와. 이것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분명히 역자였는데 아니 왜 우정호님만 나오시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분은 어디 갔나? 저자가 있는데 역자 양력만 나와. 역자 양력만 딱 써주시고 저자는 또 쓰지 않아요. 이 저자가 포여 죄르지입니다. 그렇죠. 포여 죄. 스위스니까 아마 이 시기에 아인슈타인도 원래 아인슈타인은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은 조금 더 뒤죠. 아인슈타인은 한 30년 정도 앞에 그러니까 그때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1800년생이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1900년대요. 1900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서문이 1954년 서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드시고 이분이 1887년생. 그러니까 이게 연세 굉장히 많이 드셨을 때 여기로 갔구나. 그러니까 거의 1887년.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은 뭐 고종이 계실 때 태어나셔서 고종식이 수학 이런 사전을 만들었어요. 청취자분들 저희는요 다른 생각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어떡하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사야지.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은 못 하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서 이런 보물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연 다른 분들한테도 이 책을 사서 읽으세요 혹은 학생들한테 사서 읽어라라고 하기에 번역이 조금 현대식으로 가거나 혹은 편집이 조금 현대식으로만 갔어도 굉장히 얻는 바가 많을 수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제가 짧게 이 역자님의 어떠한 역자 번역 스타일과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딱 중간에 보면은 발견술이라는 차트가 나요. 발견술이란 아주 핵심이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논리학 혹은 철학 혹은 심리학에 속하며 흔히 대략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 분야의 명칭으로 현재는 잊혀졌다 해도 좋은 분야이다. 발견술의 목표는 발견과 발명의 방법과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의 몇 가지 자체가 유클리드 주석에 나타나 있으며 파푸스의 서술은 이 면에서 특히 흥미롭다. 발견술의 체계를 배우려 한 가장 유명한 시도는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즈에 의한 것이었다.
볼자노는 발견술에 대한 주목할 만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 책에서는 현대적이고 조심성 있는 형식으로 발견술을 부활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앞의 현대적인 발견술을 참조하라. 발견적이란 말은 발견에 도움을 주는 이란 뜻이다. 그냥 어쩔 수가 없으세요. 편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발견술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발견술에 관한 책이에요. 발견술은 저는 사실 이게 반가웠던 이유가 뭐냐면 저 전공이 발견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견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할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사학 쪽에서 그걸 다루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학 쪽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 책인 거죠. 근데 그거를 문제를 실제로 푸는 데다가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상세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뒷부분에 이 사전처럼 돼 있잖아요. 앞부분은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어갈 때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를 쓰고 있어요. 학생에 대한 이야기. 대화를 학생과 선생이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이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학생들은 자기 너무 쉽게 답을 인지하거나 생각 없이 막 답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앞부분에서 쭉 대화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가 되게 딱딱해요. 대화 자체는 되게 딱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대화를 대충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문제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문제 하나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문제가 대각선, 그러니까 직육면체, 입체 도형이죠.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진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제 대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미지인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건 뭐냐? 그럼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자료는 무엇인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그럼 적절한 기호를 붙여라. 미지인 것을 어떤 문자로 나타낼 것인가? x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떤 문자로 나타낼까? abc로 나타내지요. abc와 x를 연결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x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bc인 직육면체의 대각선입니다. 이 문제는 바른 문제인가? 즉 조건은 미지인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한가? 예, 그렇습니다. abc를 알면 직육면체를 아는 것입니다. 직육면체가 결정되면 대각선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쭉 이끌어 나가는데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만 학생이 그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면 풀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너무 많은 걸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학생들의 사고에서부터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질문 자체가 계속해서 학생 수준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수준 안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조그만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도 있고요. 약간 뒤로 가면 또 미분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합동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질문을 응용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한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의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줄 때 이 목록을 앞에다가 난 이 책의 구성을 사실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구성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앞에다가 뭐라고 딱 돼 있냐면 이 목차 끝났죠. 목차가 딱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 하고요. 첫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미지의 것은 무엇인가? 자료는 무엇인가? 조건, 질문을 쭉 적어놓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는 계획을 해야 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났으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한번 작성해보자. 전에 그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된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약간 알고리즘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돌아가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는가? 미지의 것을 살펴봐라.
관련된 문제로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시켜서 계획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반성까지 네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검토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그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해요. 그러니까 수학 교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수학 교육을 전공을 했던 사람들은 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자신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시행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학원 이를테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학생들이 다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학원에서는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어쨌든 점수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기주도 능력을 상승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대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학생들이 수학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수학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학교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없다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네가 참고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뒤에 발견순 소사전이라고 하는 3부에다가 쫙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해당 항목에 들어가서 찾아서 보면 된다고 지금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뭐 편집 가격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미리 제가 청취자분들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고도의 변호술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말씀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저자에 대한 소개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포효죄르지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보면요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미지인 것은 무엇인가? 자료는 무엇인가?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은 만족될 수 있는가? 조건은 미지인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한가? 또는 불충분한가? 또는 과다한가? 또는 모순되는가? 그림을 그려보아라. 적절한 기호를 붙여라. 조건을 여러 부분으로 분해하라. 그것을 써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 이해하면요. 우리 애들 수학 내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어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청취자분들 선행 많이 하고 그냥 하루에 문제 엄청 많이 푸는 애들이 결국은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이걸 건너뛰어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학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그냥 페이지 열자마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300페이지 동안에 어마어마한 자료와 내용과 수많은 형태의 철학적 영감을 줄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청취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집이 이러면 어떠냐, 가격이 이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 컨텐츠가 깡패인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어디서 또 이 책을 구하신 거예요. 이 책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이건 필독서입니다. 필독서의 보물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을 오늘부로 이제 우리는 수학교육과의 제1위에 이제 놓는 책이죠. 그 전에 사실 마땅한 책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심하고 막 찾고 막 그랬었는데 이 책으로 저희는 모든 총론적 형태의 고민이 해결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책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번역됐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번역이 있으니까. 네,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책을 살 수 있잖아요. 보통 이런 책들은 번역이 되고 난 다음에 절판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런 책을 소유하지를 못하게 돼요. 이게 도서관에서 빌려본다는 게 이런 책은 안 되거든요. 이런 책은 돈을 주고 사서 꽂아놓고 틈틈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많은데 이 책은 드디어 청취자분들께 수학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책을 우리가 찾아냈고 그 부분을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가격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해. 이게 겉표지도요. 이거 거의 표지가 이렇게 왜 우리 그냥 템플릿에서 고르면 나오는 그런 표지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왜 헌책방 이런 데 가면 그냥 서점 같은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몇 권 하면은 막 할인 20%에서 뭐 거저주는 이런 책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뭐 그 느낌인데. 정도까지. 그렇잖아요. 겉표지는. 그러니까 저는 미리 모든
기대를 예. 배제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웃음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분의 뭐라 그럴까 단호함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쩔 건데 이런 성격이 보여서 제가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아마 학생들에게 제대로만 보면은 뭐 이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는, 중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귀납과 뭐 예를 들어서 수학적 귀납 이런 것들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 말 못하는데, 귀납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관찰과 결합에 의해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과학에서 사용되며 수학에서조차 이용된다.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종류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수학에서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정말 저는 좀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귀납을 말하잖아요. 근데 수학적 귀납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귀납적인 것과 조금 요런 특성을 가져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너무 쉽게 무서우게 한 편집으로 나타나는데, 정말 이거 하나하나 내용, 정말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은 정말 뭐랄까 큰 거 하셨어요. 아니 진짜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 교우사는, 그러니까 제가 교우사 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많이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된 책들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써 있는 건데 지금 저기 영어로 번역된 게 하나. 제가 이거 번역자가 이무영 교수, 전국 수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무영 교수가 번역을 했고, 그분이 이제 이런 영어로 된 옛날 책들을 꽤 많이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짜잘짜잘하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그걸 조금씩 사서 막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편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우 출판사는 원래 이런 출판사니까 교우사가 원래 그런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출판사의 이름이나 혹은 출판사의 뭐 편집 혹은 표지 디자인 같은 것에는 조금 이렇게 눈을 감아주시고 내용에 집중하시다 보면, 저는 이 출판사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그 손해를 보지 않으면은 나가 할 거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책을 내시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죠. 이 책이 팔리면 얼마나 팔리겠어요. 근데 이것도 좀 이렇게 잘 포장하면 잘 팔리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 문득 지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수학 선생님 한 분을 모셔다가 이 책을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냥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좀 대중적일 수는 없는 책인데 정말 내용이 의미 있고 수학에 대해서 전공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 학생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이다.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역시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책을 낼 줄이야. 그리고 QR 코드도 찍으라고 돼 있고. 아니 저 진짜 교우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뭐 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멋있는 건 저자를 안 써. 저자 영역이 없다는 거죠. 인터넷 찾아봐. 이걸 우리가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요. 저자까지 알아야 돼.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요. 아주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 마치 보물을 찾아낸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너무 많이 웃어서. 그러니까 너무 저희만 웃어가지고 좀 죄송스럽네요. 근데 원래 수학은 자꾸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낌이 오지. 막상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충분히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충격받지 않고 이 책을 보실 것 같아요. 교우 출판사고요. 심지어 영어로 써가지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예요. 책 제목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요. 영어로 그 폴리아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원래 그 원문 이름은 포여가 성인데 요게 이제 뒤에 쓴대요. 헝가리 이름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포여 죄르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가 이제 이름인 거죠. 그런 거고 우정호님께서 이제 옮긴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우 출판사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로 검색을 하셔야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예. 저도 막 같이 덩달아 뿌듯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뿌듯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